증권에 봤을 때 혹시라도 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중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약관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는 게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보험금 못 주겠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보험사 네. G 말고 네. M까지 준비하십시오. 제가 보험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험을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리스크 포럼 김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마취통신외과 의원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괜찮은 손해사정 대표 김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 트러스트 금융 서비스의 대표로 있는 유재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화려한 넥타이 하고 오셨네요. 네, 예. 화려한 분들하고 만나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 방송 보니까 제일 화사하게 나오셨더라고요. 원래 유니폼이 좋은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리스크, 보험, 제도 주제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리 몸의 엔진 어딘지 아시는 분? 저요. 어디요? 심장. 그쵸. 심장. 그리고 또 생명을 지탱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표님? 뇌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두 곳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건강 리스크와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 환자가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고 해요. 의료 현장에서 좀 이런 변화를 느끼세요? 그렇죠. 사실 60대, 70대도 이제는 나이가 드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60대, 70대 분들도 뇌질환 플러스 아니면 심장질환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인생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두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에 가장 핵심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의 100%의 후유증이 남는다. 그게 참 리스크가 큰 건데 정말 어린 나이에 만약에 그런 문제로 발병이 된다. 그런데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자녀 여생을 갖다가 보낸다 그러면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겠죠.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차피 원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네. 심장. 네, 저 지금 부정맥 환자잖아요. 안 고쳐지나요, 이게? 뜨드드 어떡해요. 뇌하고 심장이 심장. 재생이 안 되는 장기라고 말씀드렸으면 우리 몸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그 장기 두 곳은 굉장히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잘 웬만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자리라고 생각해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합당한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 관리를 안 해요? 아니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에 만성적인 문제가 쌓여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스타트 때는 지점에서 병이 발병하다 보니까 네. 치료가 과연 완전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30대잖아요. 네. 30대인데 제가 벌써 부정맥 심장질환 환자란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쓰러졌어요, 제가. 예, 진짜요? 화장실에서 소변해보다 쓰러졌는데 어머. 그 쓰러지면서 뭐지 싶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요새 그냥 쓰러졌는가 보다 해서 별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워있어도 숨이 막 차요. 숨이 차. 막 뭔가 이상해. 조금만 걸어도 헥헥거리고 막 갑갑하고 뭐 체한 것 같고 그러다가 병원에 무섭다. 갔거든요. 심장에다가 이렇게 박동수 재는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나이도 어리신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이게 부정맥이다. 그렇게 하고 무섭다. 부정 진단해 왔어요. 저 지금 계속 약 먹고 있잖아요. 아까 젊은 사람들 위험 요소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위험 요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유재상 대표님을 보시면 돼요. 풍채가 있으시죠? 좋으시죠. 예, 이게 유 대표님이 지금 심장에 문제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심장 쪽에 문제가 계신 분은 뇌 네? 쪽에 또 지금은 증상은 없지만 네. 분명히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는 뭔가 진행되는 게 있다고 인지하시는 게 합당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숨이 차거나 네.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이 없는 게 제일 문제겠죠. 이게 진짜요? 사실은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 지금 유 대표님처럼 느꼈다는 건 벌써 병 자체가 완전 진행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조 증상이 없는 것 때문에 심장 쪽에 혈관 쪽에 문제가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더 걱정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험에서는요.
아,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뇌졸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이렇게 굉장히 용어가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따라서 보장 범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고 부지급 사례가 생기고 하나요? 뇌출혈 진단비가 I60부터 6이, 뇌졸중 진단비는 또 I60부터 I63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I60부터 69까지. 벌써 이야기만 들어도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 제일 넓은 그렇죠.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발생했던 사례가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뇌경색이 급성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급성 뇌경색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판독지를 보게 되면 이제 올드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더 어렵네요. 아니, 한국말도 어려운데 거기서 또 영어까지 쓰시네요? 오래된 뇌경색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공성 뇌경색이 웃긴 게 진단 의사에 따라서 I63 뇌경색증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어머. 그리고 I69 뇌경색 후유증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기타 열공성 증후군 G46.7로 실질적으로 진단서에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I63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가 들어왔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63 아니야 69야 그래서 우리 보험금 못 주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청구를 해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G46.7이야 라고 해서 또 진단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다가 이제 최근에 판례가 쌓인 게 I63 기타 뇌경색증이라고 하는 게 급성과 만성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공성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I63 진단을 내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 그러면 약관상의 진단비 지급의 의미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은 약관의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면 이 약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보험사죠. 보험사죠. 그러니까 약관을 적은 보험사 니네가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급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해서 부지급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의료자문을 진행하기보다는 주치의 소견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가족력이 있나 봐요. 제가 심장질환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최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병원에 있는 급식소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시다 딱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다행히 아무런 후유자도 안 남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급성으로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분쟁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보험은 제가 안 해드렸거든요. 네. 보험이 실손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뭐야? 이거는 이거 꼭 전문가가 방송 아니신데요, 이거? 방송 꼭 내보내주세요. 네.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족보험을 제대로 보셨어야죠. 가족 보험 설계도 안 하십니까? 머리 아파다 머리 아파. 그래갖고 제가 심장질환으로 진단금 받았던 거를 전부 다 어머니한테 드려야죠. 그게 드린 게 효도입니다. 아니고 치료비로 다 나왔어요. 중환자실 가니까 어마무시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를 그렇죠. 해야겠죠. 보험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 좀 들으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보험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면 싹 다 보상이 돼요. I60부터 시작해서 69번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 다 보상하는 건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요거에 준비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G코드 그 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 최근에 나왔어요. 우와, 어떤 게 있냐면은 다행이다. 예,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이제 순환계 계통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준비를 하셔야지. 예, 근데 하나 분쟁이 더 없게. 있습니다. 미세혈관 병증이라고 또 M코드로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M도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준비해야 네, 됩니다. 보험사 네, G 그것도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M까지 준비하십시오. 뭐 제가 보험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건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험에서 모든 걸 싹 다 보상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특약마다 이제 보상해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그렇죠. 상품을 준비를 해야지 뭐 싸워볼 좀 그런 건덕지라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진단서 코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장 범위는 최대한 넓게 가져가
가시는 게 분쟁 없이 안전하실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G코드 관련해서도 또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또 보험사들이 심뇌혈관 3대 질환 특약, 그리고 뭐 허혈성, 출혈성, 구분 보장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담을 하실 때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게 가장 좀 보장이 도움이 되고, 또 혹은 어떤 부분이 좀 오해가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소비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그 설계사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볼 때 난 이거를 약관이라고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그쵸.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혹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 아까 어머니 얘기하셔서 계속 그렇지만은 사실 어머니 거를 제가 신경 못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아시는 분이 어머니 지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분들도 다들 그렇게 보험 가입하셨죠. 그 지인분들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못 건들게 해요. 또 예, 지인분들한테 약간 좀 그런 게 가입하면은 있어요. 쉽게 또 예. 해지를 못 하다 예. 보니까. 예. 그거를 제가 보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았던 게 사실은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그거를. 그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제가 욕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럴 수 그치, 어쩔 없잖아요. 수 없죠, 이제. 결국 피해를 보는 건요,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만약에 보험을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은 그 돈을 누가 떠안습니까, 사실은. 내 재산을 빼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식분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가족력, 심장질환, 뇌질환으로 뭔가 사망하셨거나 지금이라도 뭐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 그러면 자기 보험을 좀 확인해 보는 게 그럼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관을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내 약관을 펼쳐봤을 때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빨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와, 이거 예전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증권을 봤을 때 혹시라도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중대한이라는 단어는 애매하죠. 애매한 게 아니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 그리고 나한테는 다 중대하지. 심장도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심장 더 중요하니까. 뇌도 다 중요한 네. 거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중대한 급성신경색, 중대한 암진단비, 중대한 뇌졸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사람들은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근데 보험회사가 보는 중대한은 얘기가 다릅니다. 약관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중대한이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서 토시 하나 틀리면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 당장 펼쳐보시고 중대한 이 세 글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한이라고도 하고 CI 보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CI라고 쓰여 계신 분들도 저도 많이 봤는데요. 보험 광고에서. CI요? 네. 저는 무슨 많이 의미인지 먹- 몰랐는데요. 그게 중대한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분들 아, 조심하셔야 그런 됩니다. 보험들이 좀 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싸다고 이렇게 다 가입하시면 안 그러니까 돼요. 이게 단적인 예로 아까 뇌졸중 얘기하셨는데, 중대한 뇌졸중이 뇌졸중 증상으로 현마비가 와서 내 신체의 25% 정도의 장애가 남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나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가 있네 하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장애 남았어요? 장애가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리미리 점검, 아프고 나서 말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전에는 뭐 심근경색 하면은 뭐 중년 남성 혹은 뭐 뇌졸중 하면 노인병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 치료 기술이나 재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다행히 생존율도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최신 치료 트렌드라든지 뭐 예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질환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만성적인 대사적인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기는데, 이제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 병원에서 내과적인 부분에 선제적으로 혈압, 당뇨를 아주 컨트롤을 잘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예방되는데 굉장히 기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예전에 비해서 또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같으면은 5,
60대에 60, 70대에 발병한 심장 뇌혈관 질환이 80, 90대 100살에 발병할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통계적인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보험 설계적인 부분에서 80대, 90대에 넘어가시면 조금은 문제가 되시는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비슷해요. 60대, 70대 그 심장질환 환자가 그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1.8배 정도 올랐고 2012년 대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1.32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요. 혈관질환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런 질병들을 조기 발견을 하려면 평소에 뭐 건강검진 이런 거 하면 되나요? 만성 대사 질환을 잘 컨트롤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비만, 그다음에 혈압 손이 관리, 왜 또 저쪽으로 또 네, 혈압 관리, 예.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사전에 뭐다 아실 거예요.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식습관적인 부분하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니까 네. 그 부분의 노력을 좀 미리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진짜 혈압 자주 체크하시고 예. 당뇨 수치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는 거. 예. 네, 이 자리에 뜨끔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저하고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보장 범위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일단 이런 질병 자체가 보험금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엄청 많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맥류 협착 I6566 코드로 보통 진단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협착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MRA 검사라고 해서 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 없이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가장 손쉽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요는 이 검사상에 막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추가적인 그 CT 혈관 조영술이나 뇌혈관 조영술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몸에 부담이 가는 검사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MRA 검사는 적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진단비를 줄 거예요.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무에서 MRA 검사에서는 진단이 나왔어. 근데 혈관 조영술 했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다 나오시더라. 그리고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정밀 검사를 했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줬으면 진단비 청구에 대한 요건을 다 갖춘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이 진단비가 안 나간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동시감정이라고 해서 이 병원의 의사가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가서 추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는 동시감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다 원래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제 의사 진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기피를 하고 그 책임을 고객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회유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동시감정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상 혈관 조영술 찍고 왔어. 그러면 또 보험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A 보험사는 이거 협착률이 50%가 안 되네요. 어떤 보험사는 협착률이 70%가 안 돼. 그럼 우리 진단비 못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중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약관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요. 금융 분쟁 조정 사례를 보더라도 혈관 협착률이 30% 미만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협착이 있으면 진단비를 줘라라는 조정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고객분도 제가 조금 설득을 하고 보험사랑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동시감정이 아닌 저희가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자비로 추가 검사를 했는데 그 50%가 안 나온 거예요, 협착률이. 그래 해도 저희가 이게 유의미한 협착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치의 소견을 통해서 지급받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그 협착률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죠? 너무 힘듭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제가 자신있게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보험회사 추세 자체가 방금 얘기했던 MRA 검사만으로는 진단비 지급을 90% 이상은 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제 의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검사 방법이 환자 부담감도 크고 뭐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검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만든 새로운 진단 방법이 MRA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의사소견의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첨부되어가지고 하는 거 인정 안 해준다는 부분들은 뭐 제 입장에서 볼 때 의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거고. 맞아요. 어렵네요, 되게.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중립적으로 좀 들었을 때는 MRI 아까 찍었을 때 나왔는데 말 그대로 조영제 넣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빈도가 높진 아니 않거든요. 그 조영제 넣는 것도 굉장히 환자한테 위험스러운 거고 네, 제가 CT 넣어봤거든요. 찍는 거 네. 방사선에 엄청 노출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환자들 허리 같은 거 치료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CT 같은 거는 안 찍으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이유가 그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필요 없이 찍게 됐을 때 환자가 갖는 위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맞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논문을 봤는데 방금 얘기했던 MRA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조영제를 실질적으로 투약을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에 관련된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제 CT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도 있을 수 있고 조영제로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뭐 0.01인가 0.02인가 되고 근데 0.01이라도 그게 그쵸. 해당되시는 네, 분한테는 맞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올라가더라고요. 어. 0.1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안 아픈 게 제일 좋고요. 대정적인 대비라도 미리미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보험 관리 쪽에서의 뭔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가 아니면 추가 보장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을까요? 시기는 지금 당장이겠죠. 왜냐면은 예전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옛날 보험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신의료기술이 나오니까 한 번씩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범위도 가장 넓은 걸로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대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큰 네. 리스크는 이제 감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심혈관 질환도 가입이나 많이 변경한다고 딱 90일이 지나야 되나요? 그 면책 기간은 좀 다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린이 보험이 되거든요. 아직도 돼요? 40까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40까지로요. 제가 어린이 보험을 거의 막차를 탔었었는데 네. 그게 더 늘어났구나. 원래는 아. 처음에 20세까지 됐다가 그렇구나. 25세까지 됐다가 보험회사가 경쟁을 하니까 30세, 35세, 40세까지 돼요 이제.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40세까지 저 어린입니다. 예, 뭐 그런 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급하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신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험적인 부분들이 챙기시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 아프신 게 제일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내 몸이 호소하는 아주 사소한 증상들 아까 우리 뇌졸중에 뭐 두통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피로감 뭐 심장 쪽에 뭐 여러 가지 통증 불편감 조금이라도 계시다 그러면은 간과하지 마시고 조기에 빨리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시 감정이라는 거를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A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 꼭 동시 감정이라는 딱딱한 제도로 진행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그러면은 옆에 있는 B 병원의 C 의사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동시 감정이 아닌 환자가 그냥 진료차 가서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그건 맞죠. 진단을 받는 거와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은 진료로 갔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에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제3의료기관에서 진단 적정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이조차도 진행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조금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동시감정이 조금 더 유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객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물론 보험회사의 이익이 중요한 건 압니다. 다만 고객의 편의, 아픈 고객의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도 대학교 수 시절에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볼 때 느낌이 있는데 너무 대놓고 가셔가지고 이 포커스에만 말씀을 하시면 잘 안 써주십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예, 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할 때는요, 그냥 좀 범위를 가장 넓게 준비를 하셔야지 아까 김동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심장
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 너무 무섭긴 한데 우리가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저희 리스크 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삶 속의 리스크를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